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동 청소년 문제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요.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아동 청소년 문제, 자살 문제까지 하다가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이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실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10대들에 있어서는 성적인 문제였다. 성적이 가장 큰 문제였다. 20대에서는 취업, 직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대책 방안, 아동 청소년 자살 문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과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별히 아동 청소년의 대상을 전제로 삼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다각적이며 폭압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별히 아동 청소년이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것은 바로 교육 정책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어디서 학교가 해야 된다. 이 말 있죠. 학교가 해야 된다. 가정이 하거나 학교가 해야 된다. 아동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교육 문제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10대의 자살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이었잖아요. 성적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또한 학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지상주의, 우리나라의 이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어쨌거나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을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대우, 인격적인 접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국민건강정책과 관련되기도 하고 정신건강정책과 자살 예방 정책의 일부로도 바라보아야 한다. 뭐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사실 교육정책이에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은 교육정책의 일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교육정책의 일부, 교육정책에서 이 부분을 잘 담당해 주지 않으면 이건 참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육이 담당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담당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해결되기 어려워요. 근데 학교가 담당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이게 학교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해결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일단 교사가 있겠죠. 선생님. 교사와 학생의 관계의 문제일 것이고 또 학생과 학생의 관계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일단 교사와 학생의 관계.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학생들과 교사원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스승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관계 자체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 관계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공교육은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지식은 학원에서 다 쓴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학원에 다 쓴 이 구조 속에서 학교가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 어떤 도움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도 어렵다. 왜? 여러분 자살한 성적 비관에 자살한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성적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거거든요. 주로 전교 5등 안에 드는 아이들이 문제예요. 1등 하다가 2등, 3등 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전교 5등 안에 드는 것도 공부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자살한다니까요. 근데 학생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힘을 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음, 이게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문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키고 마음껏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버려 둘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대안학교잖아요. 지금 많은 대안학교들이 나와서 좀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대안학교가 정말로 대안이 되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지금 한때 굉장히 대안학교가 굉장히 유행처럼 이렇게 굉장히 확산되어졌는데 지금은 많은 대안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대안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한국은 여전히 성적 지성주의예요. 네,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해결이 어렵다라고 교육 정책의 일부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참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통폐합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고. 어쨌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이게 이제 100, 1000, 만, 100만 원이군요. 너무 작았어. 그래서, 음. 그러니까 100, 1000만 원, 그 18억밖에 안 돼요? 이야, 너무 작네요. 자살 예방 사업에 이게 100만 원이니까
이게 100만 원이니까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00억, 180억이군요. 그렇죠. 180억은 돼야죠. 네. 음, 180억이라도 너무 작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 전체 자살 예방 사업에 180억, 180억.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에 48억. 지역정신보건사업에 3,100억, 뭐 이렇게. 지역정신보건사업 3,100억, 약 3,200억. 이건 좀 많은 돈을 쓰고 있네요. 가장 크게 쓰고 있는 게 지역정신보건사업이네요. 지역정신보건사업이 꼭 자살 예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별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이 자살 예방 사업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모습이 보이는 것 보이죠. 여성가족부를 본다고 한다면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은 운영 지원으로 이렇게 이만큼 돈을 쓰고 있다. 690억 정도 쓰고 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그래도 많은 돈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청소년자 1388, 청소년 전화자 1388이잖아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 교육부를 본다면 학생 자살 예방 관리 돈 너무 적습니다. 진짜 고작 3천만 원 쓰고 있어. 이 뭐 반발이 되겠습니까 이거? 참 진짜 기가 막힌다 그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학생 자살 예방 관리에 써야 3천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 이만큼 돈 정책 중심 연구소 운영에 이만큼 위 프로젝트 구축 운영에 위 프로젝트 구축 요즘 이게 위 스쿨, 위 센터, 위 클래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돈을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자살예 관련 사업 현황에 다시 보면서 이것만 봐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많이 줄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만 봐도 택도 없이 너무 작은 돈을 쓰고 있죠. 이제 자살 문제와 더불어 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아동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네, 학교 폭력 문제는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폭력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엄난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범위하게 이제 네,
정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이니까 우리 가장 간단하게 신체적 폭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상해나 강간을 협박 이런 게 되겠죠. 그게 더불어서 요즘은 이 따돌림도 심각한 학교 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상담과 교수다 보니까 주위에 상담을 요청하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중고등학교 때 따돌림,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이 학교 생활할 때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평생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성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한 아이들도 심각하지만 왕따를 당한 아이들의 그 트라우마도 심각합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다시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 폭력 우리는 뭐 이미 TV나 여러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이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또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도 학교 폭력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청소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 학교 폭력이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놨는데요. 육체적인 피해로 본다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신체적 폭력으로 이해되며 폭행, 상해, 약취, 공갈, 강요 등을 일으키는 직간접 원인이 육체적 피해다.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행은 당연히 폭행이고 이제 해를 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돈이라든지 그런 거 금품을 탈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갈, 뭐 협박, 또 강요 이러한 것들이 다 육체적 피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부분에서 어려운 거 없죠. 네. 이게 중요한 넓은 의미의 신체적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신체적 폭력이다. 금전적 두 번째 이제 육체적 피해다. 금전적 피해를 본다면 금품의 갈취, 공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학교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학교에서 상당히 뭐 많이 있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이 부분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굉장히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할 정도였어요. 그다음에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본다면 육체적, 감정적 피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강요 등을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심리적, 정신적 피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이 육체적 피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뭐 당연히 금전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집단 따돌림이잖아요. 일본에서도 이지메라고 해가지고 이 집단 따돌림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 집단 따돌림의 문제야. 소위 말하는 왕따잖아요, 왕따. 사실 가장 견디기 힘든 겁니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나 혼자 외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 폭력의 실태를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12년도 여기 보시면 이것은 명수고요. 피해 응답률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수로 본다고 한다면 17만 2천 명, 피해 응답률로 본다면 12.3%였는데 점점 더 이제 여기 보면 훨씬 더 늘어났죠. 32만 1,000명인데 응답률은 8.5% 떨어졌고 13년에는 9만 4천 명인데 2.2%더 들 굉장히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 응답률이 뭡니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응답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결하게 되겠어요? 신고를 했을 때, 피해 응답을 했을 때 해결이 되면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자살이라든지 학교를 안 간다든지 그다음에 그냥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해결해 주지 않아.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때 그 신뢰하지 않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과연 사회생활을 똑바로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음,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음. 아동 청소년 문제가 왜 심각한,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만약 노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 노인 문제는 그 노인의 문제로 끝납니다. 근데 아동 청소년 문제는 그냥 그 아동 청소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그 사회에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 청소년이 커서 어른이 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동 청소년에게 건강해야 건강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없이 이미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어릴 때 아동 청소년기에 그 이후에 그 문제를 안고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겁니다. 생활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러한 것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지금 TV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뭐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시시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잠시 쉬었다가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